최형우입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수학습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은 주제가 작년 교수법 공동체 장기팀에서 진행을 했던 주제와 관련해서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제로 좀 특강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교수법 공동체를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은 교수님들께 도움을 받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또 그리고 우리 연구팀의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돼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이렇게 내용을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드는 주제였어요. 고민이 많이 생겨나는 주제였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교수님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기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제 이런 고민은 다 같이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들과 한번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수락을 했고요. 이 내용이 사실 이제 교양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제 틀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개개별의 교수자의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교양이 구성이 되고 준비가 되고 학생들한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사례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양을 수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도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최대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희 연구팀이 이제 이 공동체를 진행을 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번쯤 공유를 해보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리고 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출이 됐던 그런 고민거리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의 여러 교수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공유를 먼저 해보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좀 큰 이야기죠. 되게 이제 거시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현재 시점 그리고 미래 시점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수업을 구성하는 교수자들이요. 실제로 이제 이게 대학이 학생들 그리고 사회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역할이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분명할 거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이제 이런 교수법과 관련된 특강을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강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소위 학문의 상아탑이다라는 그 역할이 되게 강조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제가 모든 측면에서 다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대학에 진학하는 학습자들이 대학을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거죠.
실제로, 네, 그래요. 지금 저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 강의 경력이 일천해서 사실 다른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리기가 참 민망한데, 그간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만났던 학생들 중에, 대학에 정말 그 전공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뭐, 특히는 저는 또 교양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학생들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취업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진로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 진로로 나가는데, 이제 대학에서의 전공이나 뭐 대학에서 듣는 수업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가라고 등 떠밀어서 온 친구들도 없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연구자들은 분명히 이 대학이 학문의 상아탑이다. 또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반드시 아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인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학습자들한테 너희는 여기에서 학문을 해야 돼 라는 거를 더 이상 이렇게 강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까지 오지 않았나. 또 그리고 미래 사회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성급히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예전처럼 이렇게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대학에서는 학문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은 그래도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고민거리시라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우리가 대학에서 지금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들이 일정의 변화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민거리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또 특히 이제 전공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평생 멘토 교수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자들과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학습자들과 상담을 하고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교양에서도 학습자들과의 상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점차 파악을 해 나가고 계시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되게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히 우리 대학, 그리고 수많은 대학의 학습자들이 우리 이제 대학 교수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뭐 사고를 한다거나 뭐 혹은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자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많은 교수님들께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도요, 한 20% 정도는 사실 이 친구들을 수업에 완전히 몰입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요. 많은 교수님들이 아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또 대부분 그 대규모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얘들이 대체로 그런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대학의 교수자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뭘 해도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이제 우리가 대학은 아니잖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대학에서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나름대로 역량을 갖춰서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되게 이상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왜 그러면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 또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수업에 대한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거리죠. 뭐 나름대로 일부 결론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게 모든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범위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근데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 학습자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더 그 당시에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들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날 때부터 학습에 대한 동기, 뭐 학습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학생들, 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면, 이런 학생들도 어떻게든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은 뭔가 조금씩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만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학생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결론을 제시를 해야 그래도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경북대에서 교과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제 이제 뭐 와이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뭐 선후배들, 동기들이 모두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나가 있는 친구들인데,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많이 교육과정이 계속해서 바뀌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생각보다 일선 수업 현장들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위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한번 그렇게 우리가 수포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낙인이 찍히면 계속해서 이 낙인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보여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러고 이제 대학에서도 수업을 듣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나는 전혀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대학에 오면 어쨌든 자율적으로 대학에 오면 너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낙인이 찍혀서 그 낙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뭐 전개가 되어 온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학의 특정 시점에서는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주로 저학년 때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교양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겨났고, 또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에서 교양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교양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소위 전공교육과 끊임없이 이렇게 때로는 대립관계에 있었고, 때로는 협력관계에 있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공존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전에 뭐 그래도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최근에 이렇게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를 생각을 해 보더라도,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들었던 교양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상 전공 기초로서의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많은 수업들이 그렇게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학과에서 이제 그러니까 권장을 하는 그런 과목들도 대체로 전공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초의 성격을 가지는 과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교양교육이라는 게 소위 이제 전공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게 아주 적합한 형태냐, 뭐 이상적인 형태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대기업에서 전공은, 이제 대학 전공은 뭐 실무 중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교양 같은 경우는 창의, 뭐 융합 역량 중심 교육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역량이라는 문제가 뭐 교양에만, 또 혹은 실무라는 문제가 전공에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과 전공이 이제 주로 포커싱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 다르다라는 건 아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리버럴 아트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역량이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의 일종의 기초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교양 교육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양이라는 그 이제 역량이라는 그 부분이 때로는 전공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체로서 이제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이제 도구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교양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한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정체성을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교양교육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교육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예전에는 왜 우리 지식 중심으로 참 교육이 많이 전개가 됐잖아요. 그게 반드시 나쁘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런저런 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왜 그 지식 중심이라는 데서 역량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저희 대학의 교수자들은 대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대학에서 들었던 교양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라는 걸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이고 많이 그 가치를 인정을 하는 편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동기들, 중고등학교 나가 있는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었냐 하면 그 이제 제 대학 동기 한 명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기초교양대학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교양이라는 이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너희 학교에서 학생을 우리 학교로 보내주면 내가 그 교양에서만큼은 학생들 내 수업을 듣는 다음에 철저하게 케어를 해가지고 소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교양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교양 들었던 거 우리 뭐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써먹었던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많은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이제 같은 대학을 나오고 뭐 또 다른 대학을 나온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대학의 교양교육 중에 네가 남는 게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뭔가 나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의의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교수님의 수업이 정말 인상에 남았어 라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양교육이 내 인생에 이만큼 영향을 미쳤어, 내 인생이 이만큼 필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를 해왔던 지식 중심의 그 교육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죠. 지식 중심으로 이제까지 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식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육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나온 게 역량교육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역량이 정답이냐? 그건 이제 알 수 없죠. 시대가 지나봐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역량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교양교육에 대한, 그 여러 교육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 전체가 역량교육으로 무조건 막 딱 짜여진 틀로 재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역량의 개발, 뭐 역량의 증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 개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민거리가, 대학에서 그럼 그러니까 대학의 교양교육에서는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 게, 저도 이제 하는 수업들에 따라서 어떤 수업은 지식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수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딱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수업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과연 학생들의 역량에 제대로 접근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래도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접근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많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섣불리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또 그리고 전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지속적인 고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고민들이 모여서 이제 역량 중심의 그런 교육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이제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일종의 그 고민거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과물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제 공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 교육학을 배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 구성주의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뭐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기도 했고,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고, 또 뭐 스킬, 뭐 그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죠. 90년대 이후에 뭐 이제 한국 사회의 교육에서 되게 이제 중요성을 인정을 받고, 그 중요성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이 구성주의라는 이 패러다임인데, 사실은 이제 구성주의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교육에 적용이 되면서 뭐 물론 이제 동일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역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소위 우리 구성주의라는 이 패러다임들을 교육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성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인지적 구성주의가 있고,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고, 급진적 구성주의,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유형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강의식 중심으로 이 도제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던 그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참인 그런 지식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 구성주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라는 개념이 이제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인지적 구성주의는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개인이 이제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 자기만의 의견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자기만의 그러니까 의미를 구성해 나가기 위한 사고의 절차와 사고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다 라는 것들, 이제 그게 인지적 구성주의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사회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회인데,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 대한 반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개념이었고,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는 단순하게 개인이 어떤 그런 이제 인지 뭐 혹은 그런 사고의 절차들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의미들을 만들어 나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좀 편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사회적 구성주의였는데, 이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개념이 되게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 되게 정착이 되고 되게 강조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교육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됐던 게 뭐냐면 토의 토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을 한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근데 이제 급진적 구성주의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니 그러면은 늘 모든 거를 다 같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무조건 협력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거는 이제 공동체 속에서 공동의 의견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거는 내 개인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상, 사실 공동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 때로는 공동체로, 때로는 개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고 지식을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을 다시 개인이 내면화를 한다라는 뭐 그런 방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장점을 뽑아가지고 합쳐놓은 게 급진적 구성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생각을 했던 거, 교육 패러다임이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추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사실 급진적 구성주의라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을 구성을 하는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인 구성주의,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츠키의 이론들이 교육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캐폴딩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학습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으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대 역량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학습자가 현재 역량으로는 뭔가를 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조금만 이제 뭔가 도움을 주거나 옆에서 이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교육을 제공을 하면 그 정도까지는 발달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어떻게 실제 역량으로 만드느냐, 여기에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스캐폴딩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시간 강의를 하던 시절부터 이제 여러 교수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인문학을 교육을 하시는 어떤 대학 교수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인문학들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큰 틀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인문학들을 배워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큰 틀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학습자들에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유용한가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육 목표, 뭐 차시별, 그리고 뭐 단위별, 수업별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해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구조화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그냥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가 선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에서 왜 저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제 개념들을 툭툭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지식들을 툭툭 던져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사고를 하고 알아서 역량을 만드는, 그게 제일 이상적인 상태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 학습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교육적 근접 발달 영역을 수업마다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학습 목표인 거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캐폴딩의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소위 수업 계획서를 적을 때 교육 목표를 적을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구체적인 그런 역량 상태를 반영한 이 근접 발달 영역을 반영한 그런 교육 목표를 만들고 있느냐라는 부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냥 되게 막 좀 뭐랄까 좀 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막 적는 경우들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구체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실제로 이게 도달을 했느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되게 좀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막 적어 놓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과연 그게 학습자들의 실제 역량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이 사실 지금의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고요.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중요한 뭐랄까요, 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양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1학년 때 뭐 이것저것 뭐 분야별로 이렇게 막 모아서 듣는 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이제 교양교육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전공의 실무 역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고 교양이 뭐 창의 혹은 융합 혹은 기초 역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량을 단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적으로 발달시켜 나가기 위한 모델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실제 수업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을 교양교육에다가 접목을 시킨다라면 응당 이제 그 교육이 근접 발달 영역을 학습자의 전생애적인 그런 교육 주기를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계적으로 뭔가 근접 발달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 영역에 도달을 하고 또다시 근접 발달 영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다시 도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 모델링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도출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교양교육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담보를 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제가 역량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니까 사실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소위 우리가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편의상 이제 설명을 할 때 지식기능 태도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knowledge, skill, attitude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제 지식기능 태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역량이라는 게 지식 따로, 기능 따로, 태도 따로 이렇게 사실 교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선행교육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고등학교에 이제 교육 실습을 나갔을 때 그 이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이제 그 교환을 짜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거를 할 때 교육 목표는 반드시 3가지로 짜게 돼 있는데 그게 하나는 지식, 하나는 기능, 하나는 태도 뭐 이렇게 이제 짜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조금 또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한 수업 한 차시 안에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뭐 물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역량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식, 기능,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식, 기능, 태도를 복합적으로 뭔가 학생들이 경험을 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고 그걸 통해서 실제 행동으로 실제 액션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지식기능 태도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실 지식교육 따로 기능교육 따로 뭐 태도교육 따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까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역량교육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지식, 기능, 태도를 따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수업 나는 지식만 하면 돼, 나는 기능만 하면 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교육 안에서 지식, 기능, 태도를 학생들이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뭔가를 이제 연습을 하고 역량을 만들어서 행동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게 역량교육이다, 역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을 교양교육에 적용을 시킨다면 반드시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의 지속적인 설정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제도적으로 사실은 뭐 기초, 핵심, 선택, 융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양교육이 기초, 핵심, 선택, 융합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이 구성이 된다라, 그거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전공과의 그런 관계들에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같은 학년에 같은 학기에 뭐 혹은 이제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 편제 속에서 운영이 되더라도 이제 나름대로의 단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뭐 학점이 더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 학점 안에서 1, 2, 3, 4학년으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뭔가 순차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도적으로 구성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1학년 때 기초 뭐 혹은 핵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필수 교육 과정을 배운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고 융합을 하는 이런 과목들을 이제 저학년 때 그래도 조금 더 들으세요 라는 이제 이런 형태의 구성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개별 학습자들, 그러니까 개별 교수자들이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이제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뭐 1, 2학년이 됐든 뭐 1, 2, 3, 4학년이 됐든 나름대로 이제 특정 구간, 그러니까 교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설정이 된다면 그 구간 안에서 나름대로 뭐 기초 핵심을 먼저 하고 선택 융합을 나중에 하는, 뭐 혹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뭔가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양교육의 되게 좀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혁신교수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사실은 이제 혁신교수법 같은 경우에도 층위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공에서도 캡스톤 디자인 같은 수업들을 구성을 한다면 그게 보통 3, 4학년 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PBL을 한다. 1학년들한테 PBL을 시키진 않잖아요. 뭐 물론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교양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초나 핵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필수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수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되게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이제 혁신교수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초나 핵심, 그러니까 소위 필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할 때는 뭐 그게 예를 들어 여러 분반이니 아니니 이런 문제들을 다 떠나서 사실은 대학에서 학습자들의 기본 역량에 대한 파악도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되게 가장 기초적인 걸 쌓아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필수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되게 고차원적인 혁신 교수법을 적용을 시킨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되게 간단하고 개별 활동 중심이 되는 좀 기본적인 혁신 교수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점차 문제, 그러니까 프로젝트 중심의 그런 교수법, 뭐 PBL이라든지 액션 러닝이라든지 스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그런 단계로 좀 순차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그게 2020년부터였죠. 우리 이제 혁신 교수법이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게.
그걸 제가 이제 3학기 정도가 지났는데 3학기 동안 계속 신청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C 뉴런을 하고 이제 그 결과물을 교과목에다가 하나 적용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혁신교수법, 우리 이제 교수학습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대학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혁신교수법 되게 많이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초 핵심 관련된, 뭐 요 부분에 관련된 교과목, 소위 소통하는 글쓰기나, 뭐 혹은 이제 비판적 독서 토론이나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프로젝트라든지 뭐 액션 러닝이라든지 스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막 이제 시키면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대학생들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1학년 때 교양 필수, 이제 소위 기초, 핵심 이런 데서 이제 그걸 시키면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사례들을 제가 뒤에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글쓰기 교과목을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오면서부터 뭐 적게는 한 분반에서 많게는 뭐 4-5개 분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은 최초로 이제 혁신교수법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게 글쓰기 교과목이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사실은 이제 2020학년도 1학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런 과목이 전면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어요, 그때 구성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강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없는 거를 만들어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 구성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어교육에서는 이걸 여기에 나오는 강의 구성을 이론 강의, 시범 보기, 활동 피드백이라는 이거를 이제 직접교수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접교수법이라는 틀에다가 소위 이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플립드 러닝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까지는 1시간 정도를 이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범을 한 10분 정도 보이고 나머지 40-50분 정도로 활동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피드백까지 못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 끝나버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피드백을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막 한 장 한 장 팍 해가지고 그 다음 주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단 말이죠. 되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이제 2018년에 와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그렇게 이제 2시간 안에다가 이걸 다 밀어 넣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이제 나머지 시간에 막 해서 나눠주고 이랬는데, 정말 일주일 내내 피드백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론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밀어 넣고, 그래서 이제 시범 보이기부터 시작을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구성을 하니까, 물론 이제 그 2020학년도 1학기는 이 시범 보이기 활동 피드백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글쓰기 교과목을 요런 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좀 충분한 어떤 그런 시간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 피드백도 이제 중간중간에, 활동을 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이렇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실 수업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립드 러닝을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본 수업이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기본 전제를 깔아두시고 플립드 러닝을 적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 이제 플립드 러닝을 이제 나머지 공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쉽게 말하면 숙제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말하면 이게 매 시간 숙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되게 본질적인 한계죠. 실제로 이게 조금 유연한 구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플립드 러닝을 설계를 한다면요. 저도 이제 이걸 구성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렇게 원성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원망을 많이 듣고,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나오면 계속 활동시키고, 저도 이제 계속 피드백해서 주고, 그리고 이론 강의 집에 가서 또 봐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 같은 형태로도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플립드 러닝을 설계를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만약에 플립드 러닝을 설계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비판적 독서와 토론이라는 수업이 우리 학교에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플립드 러닝에 플러스 하브루타를 적용시키는 형태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 학기에 이걸 혁신교수법으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SQ3R이라는 독서 활동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에 연계된 하브루타 소통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혁신교수법을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적 독서 토론이라는 교과목은요, 어쨌든 학생들 독서 토론이 중심이 돼야 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강의 구성을 하는데 사실은 애를 먹어요, 이게. 근데 이론도 사실은 어쨌든, 야, 너 독서를, 비판적 독서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이제 이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론까지 하고 애들이 읽어야 될 자료도 해설을 해줘야 되고, 절차도 제시해줘야 되고, 애들 활동도 해야 되고,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 강의의 핵심적인 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료 해설하고, 독서 활동하고, 결과물 제출하고, 피드백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하브루타 소통 활동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생들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사실 이거 하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을 들으면 그냥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 때로는 이제 휴대폰도 좀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활동을 구조화를 하면 하여튼 이제 학생들은 계속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결과물 제출하고, 그럼 제가 또 막 이제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피드백하면 그거 가지고 또 활동해야 되고, 참 되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공약을 내걸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 구상을 하면서요, 나 너희들한테 더 이상 과제 안 내겠다. 대신에 우리가 매주, 그러니까 제가 5주부터 13주까지는 공식적인 그런 이제 요런 틀로 계속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중간고사 한 주 빼고. 그러면 사실은 매주 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독서활동에 대한 결과물 나오고, 그 다음 주에 하브루타 소통활동 결과물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독서활동 결과물 나오고, 하브루타 소통활동 결과물 나오고,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굳이 다른 과제를 또 내야 될 필요가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조건을 내밀었던 게 그거예요. 너희 되게 힘들게 해. 그러니까 온라인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고, 또 수업에 들어가서 매주 활동해야 되고, 결과물 내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과제를 이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평가를 하겠다. 대신에 나는 과제 안 낸다. 시험은 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제출하는 거, 그리고 피드백 받아보고 그 피드백 반영해서 또 활동해보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만이 누그러들었죠. 누그러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립드 러닝에 대한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아직 사실은 해결을 못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사실 효과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고, 뭐 하나의 나름대로의 방법은 이 이론 강의를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고 이번 방학 때는 좀 꼭 개선을 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컨텐츠를 기존에는 그냥 강의식으로 우리 이제 이 교수법 특강하는 거라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좀 바꾸려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TV 방송 보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뭐 모든 주차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그렇게 좀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구상을 하고 연습을 하고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플립드 러닝을 적용을 시키신다면 반드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과물 없이 이제 이 혁신교수법을 구성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글쓰기 같은 경우는 기초에 해당을 하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독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비판적 독서 토론이라는 교과목이 소통하는 글쓰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심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다시피 이 수업들은 전부 다 개별 활동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 교과목은 철저하게 개별로 활동하고 개별로 피드백 받고, 그리고 독서 토론 같은 경우는 개별로 활동하고,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두 명이서 활동해가지고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 역량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이제 교수부 공동체 운영을 하면서요, 또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되게 고맙게도 이제 교수부 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팀플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팀플을 되게 싫어해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학습, 공동체 뭐 이런 개념들을 학생들이 수업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되게 싫어한다 이거예요. 왜 싫어할까? 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교수법 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을 다닐 때 정말 너무 싫었던 게 저도 똑같이 팀플이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뭐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죠. 뭐 그때 이제 저희 학과는 특히나 교수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셨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졸업을 하는 동시에 많은 교수님들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60대의 원로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그 당시에 수업을 들었었는데, 뭐라 말씀드리면 큰일 나죠. 무섭기도 무섭고.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능력의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조별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혼자서 정리 다 하고 발표 준비 다 하고 해서 혼자 발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도,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막 덮어쓰고 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누군가의 눈에 봤을 때는 또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누군가는 새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조금 더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단계적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건 거죠. 그러면 사실 그 기초나 핵심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개인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느 정도의 역량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소통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 토론 교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르타라는 게 1대1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1부터 토론도 1대1부터. 그러니까 토론을 뭐 여러 가지 되게 교육적인 의의가 많은 교수법들이 참 많아요. 뭐 토의 토론 방법 많죠. 뭐 칼포퍼식 토론도 있고 뭐 세다 토론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안 하지 않죠. 당연히 국어 시간에 다 하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학에 올라와 있는 학습자들이 그걸 다 잘하고 있냐?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은 개인 역량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건 거죠. 그래서 먼저 개인 역량만, 그러니까 개인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1대1 토론부터.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학생은 선택 과정이 됐든 전공 수업이 됐든 수많은 팀플을 진행을 할 거고, 수많은 소통 상황에 직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부터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요거는 이제 특히 인문교 과목을, 저도 이제 인문학 전공자니까,
인문 교과목에서 나름대로의 협력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 제가 이제 다른 대학의 강사로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몇 번 써본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 와서는 이런 방법을 써본 적은 없어요. 선택 과목은 제가 대부분 전부 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들을 설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적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직소 모형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적용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주제를 던져놓고, 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알아서 결과물을 만들어 오세요라는 그런 협력학습을 제시하기 전 단계로 구체적인 역할을 정해줘가지고, 각각의 전문가들을 만들어 놓고, 주제에 대한 전문가 학습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각 팀에 돌아가서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소위 팀플을 하지만 그 안에서 개별 활동을 굉장히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소위 협력학습 단계를 하나도 구성을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개별 활동부터 열심히 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나 역량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소 같은 모형들은 조금 이제 대학 현장에서도 적용을 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그 소양 교과목이죠. 그 지금 소양 교과목인데 그 한국어의 이해라는 교과목에서 액션 러닝을 지금 한 3년 정도째 3년이네요. 올해까지 3년 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이제 한국어의 이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다문화 혹은 문화융합 사회에서의 한국어라는 차원에서 이제 액션 러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수업에서 사실 되게 복잡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 사실은 이제 액션 러닝이라는 이 이제 방식이 PBL도 마찬가지지만 팀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이제 활동이 이제 PBL에다가 실제 사례, 문제라는 걸 갖다 붙여서 이제 액션 러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개별 활동 따로, 팀 활동 따로, 전체 활동 따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설계를 하냐 하면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도요, 사실은 학생들이 그냥 팀 주제 던져놓고 알아서 해와 이러면 되게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너희 알아서 해결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물론 굉장히 훌륭한 교육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사실은 학생들이 개별 팀 전체 활동들을 고루고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급진적 구성주의라는 그 차원에서 사회적인 형태로 구성되는 그런 의미,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좀 앞에서 진행을 해왔던 단계적인 그런 어떤 역량의 강화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요렇게 개별 팀 전체 활동을 돌아가면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는 거죠. 총 전체적으로는 한 6주차 정도 구성이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 활동이 2.5주차, 팀 활동이 1.5주차, 전체 활동이 2주차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PBL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 학생들이 개별 팀 전체 활동들을 고루고루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학생들도 조금 더 만족하고 교수님께서도 조금 더 이게 학생들이 진짜 역량 강화가 이렇게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이제 구성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팀에 대해서 되게 우리 이제 뉴런을 우리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게 되는 교과목 중에 하나를 이제 스팀의 형태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볼까 한다면 내용을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끊임없는 고민들이 학습자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조금 더 좀 실제 역량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구성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결국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고민을 하고 완벽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되게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되게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또 수정안을 만들고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혁신교수법, 역량중심 교육, 교육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특히 이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교수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요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저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저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맡은 그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